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끝낸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초반 빠르게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 협의회도 열렸습니다. 관련해서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특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특검이 속전속결로 신병 확보에 나선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구속영장 청구는 통상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 사건의 중대성 등이 명분이 되죠. 근데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주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 사건이 워낙 중대하고 그리고 증거인멸에 대한 계속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날 한 번 구속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구속 사유가 그 당시 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3월 7일 날 풀려날 때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그 당시에 날짜로 할 것이냐 시간으로 할 것이냐 그 계산의 문제, 구속 기간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구속 취소가 인용되었던 것이고 여전히 그 계산법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밖에서 공범들과 함께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특검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려해서 특검이 신속하게 영장 청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배경 어떻게 좀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내란 특검은 그 전에 쓰이던 그런 수사 자료를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수사를 했는데 어쨌든 내란 특검이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했어요. 과거에 이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는 거는 거의 99% 수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그리고 몇 가지 하관 차원에서 소환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구속영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왜냐?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도 않고 전 대통령을 부르면 그거는 부실 수사 그리고 무능 수사, 정치 보복 수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사를 이미 다 했으면 사실은 그 소환 조사를 한다는 거는 마지막 확인 차원에 불과하고 그러면 바로 구속영장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환 조사를 이미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구속영장을 바로 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치는 건데 안 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실 수사 논란이 생겨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구속영장을 치면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굉장히 급박하게 좀 계획 없이 구속영장을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켜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또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이 담겼습니다. 이런 각 혐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전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 있고 추가된 내용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비상계엄 이후에 12월 7일에 뭔가 이 비상계엄 관련된 문서를 다시 작성해서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서명을 받았던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 전 총리가 이 사후제가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폐기하자고 의견을 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 이후에 실제 폐기한 것으로 또 알려졌죠.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같은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다가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이건 국무회의 열어야 된다고 제안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 당시에도 뭔가 국무위원 전원에게 연락이 안 갔습니다. 국무위원 중 6명은 아예 연락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국무위원 6명에 대한 뭔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추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내용이 지금 특검에서 지금 다 밝힐 수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조금 빠져 있다고 했는데 예. 저는 추가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중에 보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장께서는 이런 혐의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혐의 내용을 보고 전형적인 부실 수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내란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란죄의 기소 내용이 뭡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절차와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이거 보세요. 국무위원에 대해서 통지 안 했다? 내란죄에서 이야기하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계엄 포고문 작성이 뒤늦게 이루어졌다? 포고문이라는 건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데 거기에 대한 실체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건 기존의 내란죄의 그런 영역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내란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되는 사안에
다른 법률적인 면을 사실은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뭐 특별히 추가적인 수사가 있어 보이지 않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예비하고 있는 남겨두고 있던 수사를 뭐 껴넣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 내란죄와 완전히 변론이 되는 추가적인 그런 혐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건데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그 전에 지기현 부장 판사가 구속 취소에서도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그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이미 제기를 했고 그 정도 이제 문헌으로 적을 정도면 이것을 그 소명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인데 이거는 좀 황당한데 내가 내 핸드폰의 기록을 삭제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비화폰이라는 건 그 내용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폰인데 그 내용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폰의 기록을 삭제하는 게 또 무슨 혐의가 되는지 법리상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의견을 좀 발언하시겠습니다. 달리하는데요. 예.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비화폰만 삭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경호처와 관련된 다른 비화폰을 쓰는 사람들에게 모두 기록을 삭제하라라고 지시한 것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허위 공문서 작성 그러니까 이거 비상계엄을 추후에 작성한 것도 결국에는 절차적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건 맞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기록을 조작하려고 했던 시도가 지금 추후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환죄 관련해서도 지금 최근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금 제기한 문제 제기에 따르면은 지금 그 외환죄 수사와 관련돼서는 이 드론 그 평양 상공에 드론을 보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론을 통제하는 그 차량을 지금 최근에 7월 2일 날 그 드론 관련 연구원이 수사를 받은 그 다음 날 폐차장에 입고시켰다는 겁니다. 그 차량이 작전 통제 차량, 여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건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냐라는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충분히 구속할 사유, 충분히 구속 수사를 해야 될 명분들이 전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재발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화폰이든 남이 가지고 있는 비화폰이든 그 비화폰은 대화의 내용을 비밀로 하고 남한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 목적 그대로 사용한 게 그것이 왜 지금 뭐 다른 죄가 성립을 한다는지 그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외환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외환죄 관련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공모가 있어야 돼요. 외환 유치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북한하고 공모를 했다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공모와 관련한 증거를 가지고 그 외에 다른 정황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정확하게 그 입증된 정황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 이제 외환 혐의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번 이제 영장에는 외환 혐의는 제외가 됐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 향후 외환 혐의 수사에도 좀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려보죠.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환죄 관련 수사는 결국 군을 대상으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나 노성원 전 정보사령관 이런 사람들 다 구속 수사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드론 관련 통제 차량 그 폐차와 관련된 것도 분명 지금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 내부에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세력들이 작동하고 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밖에서 계속 나와 있게 된다면은 여전히 본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군 내부에 이런 것들을 뭔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저는 판단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환죄 수사는 그렇습니다. 외국과 통모하여, 근데 사실 북한은 국가로 인정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통모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어렵습니다만 지금 외환죄를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증언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그 명령은 대통령이 직접 내렸다는 증언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평양의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을 때 북한의 반응 다시 한번 보내면 사실상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 이 내용을 듣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저 외환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외환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내란의 공범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을 갖고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가 좀 밝혀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내란에 관련된 죄를 밝히는데 충분한 증거들을 저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미국이 그 유투라는 고고도 정찰기를 소련에 보냈다가 거기 격추돼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고도 정찰기 보냈으면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외환 유치한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무인기가 일단 갔는지 안 갔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정찰을 한다라는 건 당연히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게 뭐 상대방한테 정찰 내용이 발각됐다. 우리가 옛날에 그 동해 잠수함 발각했습니다. 그 발각하면 그게 그 잠수함 보낸 사람이 북한에서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처형되는 건가요? 그게 반란죄로?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무인기를 보냈는데 그게 왜 외환체인지 10번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나요? 이게 한국 정부와 그리고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 사이에 공모를 했는지 제일 중요한 그 통모 부분을 빼고 다른 거를 열심히 지금 밝히고 있는데 드론 관련해 가지고 차량을 배차시킨 게 왜 그게 북한과 공모를 한 증거가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뭐 정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적폐 수사했을 때도 확인되지 않은 증언,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수없이 언론을 도배를 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2번, 3번 검증을 해야지 어디서 뭐 언론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게 진실인 것처럼 체크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구속영장의 혐의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진술 거부 없이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특검이 무리한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피해자는 당연히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6월 25일 날 사실상 체포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이 똑같은 논리를 들이댔었죠. 그리고 그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특검이 소환 조사를 하기 전에 경찰의 소환 조사를 3번 다 불응했던 대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어차피 특검이 소환 조사를 하더라도 불응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똑같은 입장으로 우리는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받고 나서 사실상 기각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차례 소환 조사를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비공개를 해달라, 시간을 늦춰달라, 그리고 첫 번째 소환 조사 때는 경찰의 조사는 받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지연 전략을 펼쳤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2번의 소환 조사를 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본인에 대한 뭔가 죄를 다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비협조적으로 보이는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들이 저는 그 중앙지법에서 이런 체포영장을 심사할 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조사받을 때 박총경으로부터 체포를 저지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박총경은 그 공수처의 불법한, 위법한 수사권 없는 체포에 대해서 가담하셨던 분이고 그런 분이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한 체포영장이라고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인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 수사관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피의자나 마찬가지 권리예요.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게 마치 체포영장을 그러니까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일정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또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비추기도 했어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또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막상 체포영장을 신청 안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몇 번의 수사를 다 받고 그런 와중에 마치 조사가 굉장히 불성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 지금 이제 진술 거부 없이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이렇게 해서 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앞에서 계속 재판 과정에서도 성실히 재판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거기에 불성실하게 재판을 받을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속영장을 신청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총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을 체포하려고 불법적으로 본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가해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건데 특검에서 바로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그 당시 박총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네, 사실관계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 역시 전 부당한 주장이었다고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누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것이냐는 특검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피의자든지 바꿔달라는 요청을
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결정 권한은 오롯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그런 판결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체포영장 청구를 한 것은 단순히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 훨씬 더 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특검에서 결국 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사가 안 된 부분을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총경이 아니라 검사 출신으로 바꿔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이의가 뭐 이런 정당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그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의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연 전략을 쓰다 보니까 특검 차원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피의자가 계속 끌 경우에 전체적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협조 역할, 조사 역할을 지원 역할을 맡기고 부장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맞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의적 이의가 전 적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를 받을 때 적폐 수사 받을 때 그때도 지금의 검찰총장이죠. 이원석 부장검사가 조사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윤 전 대통령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는데, 그럼 이제 이번 영장 심사에서 쟁점은 어떤 게 될 것이고, 과연 영장 발부 가능성, 글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거는 인정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일단은 예. 도주를 하지는 않고 있고 그 전에 이제 내란죄 재판 잘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는 뭐 그런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군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외에 나머지 이렇게 군 관련한 인사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조금 뭐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 나름 독립적으로 자기의 사리에 맞춰가지고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뭐 다시 뭘 은폐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하나밖에 없어요. 사안의 중대성. 사안의 중대성 하나밖에 없는데 사안의 중대성조차도 이미 뭐 내란죄를 기소하지 않았으면 모르되 내란죄를 이미 기소했고 그것이 가장 큰 사안이고 그중에 다른 면을 그냥 조명해가지고 하는 이 정도 사안에서 그 구속을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저는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일단 그 군 관련된 사람들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아마 단순 가담자 정도에 준하는 분들일 겁니다. 근데 중요 임무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내란 특검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본인들의 이런 처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군에 대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 충분히 있다. 사건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든 그것과 관련된 뭐 정당성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사후 문건을 만들어서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등의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해왔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체포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발부될 가능성이 구속영장. 네, 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렸는데요.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 또 물가 폭염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새 정부 성공을 위한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고위당정 협의가 상당히 오랜만에 열렸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는 여당과도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행정부와 이 입법부의 소통이란 것은 협치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당과도 소통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결국 비상계엄 같은 그 비극적인 일로 전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시 이 고위당정 협의회가 부활한 건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아까 전 기사를 통해서 그 김민석 총리의 모두 발언을 봤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아무래도 사찰시장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5년간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에 그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림은 이런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당과 그 정부가 함께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국무위원 등 각종 이제 정부 인사에 대해서 30번에 가까운 그 탄핵 발의를 하면서 사실상 그 윤석열 정부의 그런 어떤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애써온 민주당이 지금 그 고위당정 협의회를 이제 처음 연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아이러니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게 발의할 만한 의석수를 가지지 못해서 힘은 없지만 아마 국민의힘이 150석 이상을 설사 가졌다 하더라도 과거의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이런 그 탄핵 발의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고위당정 협의회를 잘 꾸려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예. 당은 이제 먼저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정부는 이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초기 전략은 모두 다 민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네네. 통과시킨 이 추경 역시 야당은 계속해서 지금 국가재정 상태가 좋지 않는데 왜 이렇게 추경을 해야 되냐 주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국가 경제, 지금 국민들의 지갑이 너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추진한 것이고요. 거기 안에는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도 들어가 있고 또 자영업자 그 오래된 이 부채를 탕감해주는 정책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민생 회복을 위한 이런 그 경기의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뒤따름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영향력들이 아마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물가를 좀 통제하고 뭔가 너무 상승해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좀 세심히 살필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추경에 대한 후속 논의로는 아주 적절한 내용들을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후속론에는 아주 적절한 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그 추경의 대다수가 소비 쿠폰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이렇게 돈을 푼다라는 시그널이 나가면 결국 이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고 그리고 그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경우에 가장 이제 그 취약한 계층, 그 저소득층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게다가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현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결국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런 추경을 함으로써 결국 이제 굉장한 부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 부채는 누가 갚느냐? 미래 후손들이 갚습니다. 결국 지금 추경은 그 서민 저소득층과 결국 이제 그 미래에 대한 후손의 빚을 남기는 그런 추경 그리고 뭐 내수 활성화가 될까? 저는 그 정도 뿌려가지고 내수 활성화가 될 정도면 내수가 그렇게 뭐 활성화를 시킬 정도로 비정상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수 활성화는 수출 정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플레이션, 그 소비자 물가 상승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가 안정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과연 본인들이 추경을 하는 것과 매치시킬 수 있는지 저는 약간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관세 문제를 비롯해서 통상 안보 등 산적한 한미 현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이번 방미를 통해서는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관세 협상도 해야 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미 정상회담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잡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가서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들을 뭐 해결하고 올 위치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관세 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실무 협상을 좀 하고자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발표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좀 연기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기되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상황이 지금 국내 정치 상황도 지금 복잡하고 그리고 중동 정치 이쪽에도 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좀 후순위로 밀려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위성락 안보실장의 방미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결론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방미를 통해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방미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큰 성과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상 간의 관계가 호전이 돼야 그 밑에 실무자급 관계도 호전이 되는 건데 이미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상 간의 관계가 호전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뭐 G7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짧지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나토 회담 그때 참석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국익으로 전환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 중국의 전성절 참여까지 지금 아직 한미 정상회담도 하기 전에 먼저 토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미국에 대해서 그 한미 관계를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시그널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오늘 미국 간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두 분의 다른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성채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